겨울이 끝나가는 2월의 밤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은평구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빌라. 4층짜리 건물의 외벽에는 세월의 얼룩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이다 꺼지다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건물 301호. 이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의 나이 38. 한때는 출판사 편집자로 원고 더미 속에서 밤을 지새우던 여자였습니다. 글의 흐름을 읽고 문장의 결을 다듬고 타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하되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울지 않았고 쉽게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몸속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은 것은 4년 전 봄이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던 날 서윤은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 앉아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박진우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같이 싸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래도록 믿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혹독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던 날 아침 서윤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긴 머리카락 한 움큼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제기를 찾아 흘렀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진우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그 방식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진우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무소는 서윤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이 밀렸고 접대 자리에 나가지 못했고 함께 다니던 업계 모임에도 발길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잠들기 전마다 서윤의 가슴 한구석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이미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서윤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퇴근 후 평소와 달리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거실에서 소리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진우가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캐리어. 출장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낮고 건조하였습니다. 서윤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맞은편에 서서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이혼하자. 3글자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을 돌보느라 내 인생이 멈췄어. 4년이야 4년. 나도 살아야 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음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새 삶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은 정리되었고 계좌와 카드는 이미 서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자주 늦은 귀가, 짧아진 대화, 등을 돌리고 자던 밤들, 무심코 흘린 향수 냄새, 하나하나가 선명해졌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 잔인하게 선명해졌습니다. 진우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옷들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옷걸이들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서서 한 손으로 옷장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끝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이미 끝이 나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종량제 봉투 2개. 4년을 살았던 집에서 서윤이 챙긴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약 봉투들, 낡은 손거울,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 사진 한 장. 더 챙기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집을 때마다 그것을 두었던 날의 기억이 따라왔고 서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모텔은 전철역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붉은 네온이 깜빡였습니다. 서윤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죄송한데요, 결제가 안 되네요. 카운터 안의 중년 남성이 무표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시 정지였습니다. 지갑 안쪽 깊은 곳에서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찾아냈습니다. 병원 다녀오다 남긴 거스름 돈이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방은 좁고 눅눅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세워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 약을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을 받아 약을 삼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을 돌보느라 내 인생이 멈췄어. 짧고 건조한 그 문장이 자꾸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들렸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립스틱을 그었습니다. 반듯하게 머리를 넘겼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사람처럼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판사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윤은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여자, 전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자.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멈추지 않았고 풍경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팀장 최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창이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분기 프로젝트 일정이 많이 밀렸어요. 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 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서류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윤 씨 몸 상태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거 다 보여요. 회사로서도 서윤 씨한테 계속 무리를 들이기가 권고사직이에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최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결정한 거예요. 퇴직금의 한 달치 급여도 얹어드리기로 했고, 서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이 없는 방 안에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두었던 머그컵 하나, 포스트잇 묶음, 손크림 하나, 작은 종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짧게 눈인사를 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은 없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항암 치료는 열흘 뒤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살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데 잠깐 있고 싶었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수, 형광등 불빛 아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서서 아무것도 짚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서윤은 진열대 앞에 서서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보일까봐, 다른 손님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쳐내려 했지만 뿌리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버려졌고 회사에서는 필요 없어졌고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아직 열흘이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잠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고 기울어진 채로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찾는 일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 서윤은 결국 누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내다 이런 꼴로 목소리를 내밀기가 민망하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과 폐를 끼치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서윤은 늘 그 선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모텔로 돌아가자니 남은 현금이 눈에 밟혔습니다. 오늘 밤 방값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려면 며칠이 걸릴 터였고 그 통장마저 진우가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서윤은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혼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알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어젯밤도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로 식욕이 없는 날이 많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머리가 살짝 멍해지는 느낌. 서윤은 그것이 굶주림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흐름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속도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물을 훔쳤던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밀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였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손거울 앞에서 막 자리를 잡은 참이었습니다. 조끼 앞주머니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자. 서윤은 눈인사도 없이 진열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하나를 골랐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습니다. 제일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컵라면도 집을까 하다 내려놓았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이거 하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밥은 먹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먹었어요. 서윤이 대답하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기 앉아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천천히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을 만큼 피곤하였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속에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이거요. 미자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계산. 그냥 드려요. 추운 날엔 따뜻한 게 낫지. 미자는 테이블 위에 캔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왔었죠? 서윤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오후번이라 직접 보진 못했는데 아침 친구한테 들었어요. 진열대 앞에서 한참 서 계셨다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캔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다그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갔어요. 어젯밤에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아마도 미자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직장도 잘렸어요. 몸도 좋지 않고 한 문장씩 나왔습니다. 짧게, 건조하게. 그러나 하나씩 내뱉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더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미자는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혀를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소리로 내뱉고 나자 오히려 그 무게가 실감되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미자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복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살며시 밀었습니다. 받아요. 서윤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에이, 그냥 500원짜리야. 나도 맨날 사다가 꽝만 나는데. 미자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언젠가 복이 올 거야, 아가씨. 서윤은 복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납작한 종이였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자가 건네는 방식이 대단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되라는 마음으로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복권을 집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다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밥 좀 더 먹어요.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다음 일도, 돈도, 치료도, 진우도 그냥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주머니 속 복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작고 납작한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종이가 무언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다음 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지를 들고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보다 덜 매웠습니다. 서윤은 외투 단추를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복권이 접힌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권은 사흘 동안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긁지 않았습니다. 긁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꽝이 나오는 순간 미자 할머니가 건네던 그 따뜻한 손길마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접힌 채로 주머니 깊은 곳에. 그 사흘 동안 서윤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전화를 찾아 걸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의료보험, 승계 문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씩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건조하였지만 필요한 말은 해주었습니다. 서유는 들으면서 메모하였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받아 적었습니다. 모텔에서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은 팔 벌리면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창문은 반지하 쪽을 향해 있었고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붕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 서유는 통장 잔액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치료비 먼저, 그 다음 방값,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순서가 생기면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기 진료가 있었습니다. 서유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대기실은 늘 그렇듯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벽에 작은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렀습니다. 서유는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진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복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서유는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TV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유는 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번호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서유는 별 생각 없이 복권을 폈습니다. 번호를 맞추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번호, 맞았습니다. 두 번째, 맞았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씩 눈으로 짚을 때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복권 위 숫자로 내려갔습니다. 같았습니다. 6개가 전부 같았습니다. 서윤은 복권을 든 채 굳었습니다. 대기실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유는 복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서윤 씨, 진료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권을 손에 쥔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다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색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당첨 확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통해 연락처가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서유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받았습니다. 당첨 소감 한 말씀만요. 어떤 기분이세요?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 말하였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감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컸습니다. 서윤이 평생 벌어도 모으지 못할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삶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였습니다. 수령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혼자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당첨 소식이 뉴스에 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고시원 앞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통해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재산이므로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종이가 진우라는 사람을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담담하였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짧게.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하였습니다. 서유는 재판 내내 앞을 보았습니다. 진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우 쪽 변호인은 혼인관계 존속 중 취득한 재산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서윤 쪽 변호사는 복권 구매 시점과 이혼 효력 발생 시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권 구매일은 이혼 의사 합치 이후로 확인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진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한번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을. 말로 내뱉지 못한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서유는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유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닫힌 문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햇살이었습니다. 낮고 기울어졌지만 따뜻하였습니다. 서유는 계단 앞에 잠시 서서 그 빛을 얼굴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복권은 없었습니다. 이미 수령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손이 습관처럼 주머니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빈 주머니를 손으로 쥐었다 놓았습니다. 미자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서유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듣는 어른들의 문장. 그러나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때 다른 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걸음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겨울 끝자락, 낮은 햇살 아래 이서유는 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손이 시렸고 바람이 불면 겨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의 햇살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높아졌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윤의 몸 상태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좋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바뀌었고 치료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치가 호전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은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에 작은 눈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두려움과 섞여 있었습니다. 잃을까봐, 뺏길까봐, 버텨야 하니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봄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간 것은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유는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면 코트에 운동화, 가방은 작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고 내려두었습니다. 항암 이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직 짧았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같은 빛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앞에서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몇 달 전 이 앞에서 발걸음을 잃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직장을 잃고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혼자 울었던 날.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과 같은 온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였습니다. 카운터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가늘게 하였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낮고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자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미자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수표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표를 든 손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가씨, 이건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의 문이 열렸어요. 서윤이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권을 주셨잖아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미자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500원짜리 하나 준 것뿐이야.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받으셔야 해요. 서유는 미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표를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랬다고.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미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선희는 돌아오네요, 할머니. 미자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한 손으로 눈가를 닦으려 하였지만 손이 떨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미자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카운터 앞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간판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자의 등이 조금 떨렸습니다. 울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치료 날짜가 며칠 후였습니다. 그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항상 진료실과 복도와 대기실만 오갔습니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노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 각각의 비단에 각각의 삶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난간 앞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어 개가 보였습니다. 작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습니다. 서유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바람을 맞고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던 밤, 모텔의 눅눅한 천장,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던 손,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흘렸던 눈물, 미자의 주름진 손, 복권의 번호들, 법정의 망치 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 밤 공기 속으로 세상은 여전히 나쁜 일로 시작해도 결국 좋은 일로 끝날 수 있어. 말하고 나서 한동안 그 문장이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서윤에게는 끝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결말이라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혼자였던 그 밤들을 지나 여기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의 짧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을 맞았습니다. 맞아도 괜찮은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끝나지 않았고 삶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나쁜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날, 외로운 날, 방향을 잃는 날. 그런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이제 알았습니다. 문은 닫히기도 하지만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것, 그것이 다음 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5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건네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언젠가 복이 올 거야 라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위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돌아왔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희미하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냄새를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 아래 바람이 부는 옥상 위에서 이서유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더 이상 문이 닫힐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릴 문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